사회과학 입문 제1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을 마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정했던 진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언제 일단 사회학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사회학의 그 실증주의와 꽁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근대 사회학에서 스펜서와 듀레게임, 막스 베버, 칼 막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조직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남은 부분이 바로 계층 사회학하고 사회변동론, 그 다음에 세계화, 일상사회학 교부를 해서 다음 주에 오늘 못 나가는 부분들하고 여기 강의 계획에 있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 요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사회학에 이어서 이제 계층사회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넓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개인이지만 개인이 이제 조직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계층을 통해서 또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개개인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묶는 그런 사회 구성 요소가 되겠고 계층은 반대로 수평적으로 묶는 그런 사회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미국 사회학의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 조직 사회학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어서 이제 일종의 비주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비주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층 사회학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론하고 이제 남은 부분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이제 크게 내부로 나눠서 봤고 거기 이어서 우리가 각 사회과학의 각 영역을 경제학, 정치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영역인 사회학의 두 번째 부분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 이 부분만을 우리가 안 남겨놓게 되고 예정했던 진도로 이제 다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학의 구성은 우리 사회과학 입문에서 이제 사회과학을 구성하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사회학의 구성 내용들을 크게 보면 이렇게 한 6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인 사회화 그리고 문화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종의 방법론 같은 이제 내용이 끝나면은 그 본론에 들어가서 컨텐츠에 들어가서 이제 되는 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를 구성체론, 뭐 사회 구성 요소, 사회 구성의 본질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를 수직적으로 묶는 그런 요소인 그 광의 조직하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묶는 광의의 계층하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의의 조직 안에는 이제 집단과 그리고 협의의 조직과 제도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광의의 계층 안에는 협의의 계층과 그 다음에 계급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 두 번째 광의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회학론이라는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대한 학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네 번째가 이제 사회 변동론이거든요. 사회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 변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근대화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지만 또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변이형이라고 있죠. 같은 근대화라고 할지라도 이제
경우에 따라 좀 양상이 다른 거죠. 유럽하고 미국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제국하고 이제 일본이나 이런 후발 국가가 좀 다르고, 최근에 와서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겪는 근대화는 또 양상이 다르고, 같은 개발도상국가 가운데서도 또 남미 제국이 겪는 과정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도 우리가 관심사지만, 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공간적으로 어떤 변이형을 갖는지, 공간적으로 어떤 차이점, 보편성과 차이점을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이 이 사회 변동론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현대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처 공부를 못하고, 하나가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세계화 현상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위험 사회나 유연 사회, 유목 사회,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피로 사회, 소비 사회, 뭐 이런 여러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론이라고 그래서 사회 사상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학 대가들의 사상 체계,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학은 크게 보면 이렇게 6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공부할 것은 지금 4번째 부분 사회 변동하고, 5번째 부분 중에 현대 사회하고, 그 다음에 지금 2번째 부분의 사회 구성 본질 가운데 계층, 광의의 계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 이미지로 한번 우리 검색 엔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회사를 예를 든 경우인데, 어떤 그 사회든지 이게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뭐 집단 형태도 있을 거고, 조직 형태, 좀 더 진화된 제도 형태, 그 다음 뭐 단순 결사체 형태, 아니면 뭐 범주 형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한 형태에 들어가 보면 또 수평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층화. 맨 꼭지에 지금 여기 보면 부장, 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이제 최고 지도자급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급, 뭐 중간 관리자, 뭐 현역. 그래서 사회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고, 또 수직적으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광의 조직이 바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위계 층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광의 계급이란 거예요. 계층이라고, 계층. 그러니까 조직과 계층으로 우리 사회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수평적으로 묶는 때,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위도에 해당하는 것이 조직이라면은 그 경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계층이란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적, 수평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구성 요소, 사회 구성체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조직이, 광의에 이제 말하는 조직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광의 조직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광의 조직 1은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그 다음에 광의 조직 1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학교, 광의 조직 3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나가는 종교 집단, 뭐 교회, 네 번째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알바를 하는 그 어떤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조직이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조직이 가보면은 이제 계층으로 이게 또 계층이 5개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족에 들어가 보면 맨 상위 계층에는 아버지, 밑에 이제 어머니, 형, 나,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될 거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과대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학년이 예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수평적인.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 치면은, 뭐 최고직, 그 다음에 관리직, 중간직, 현업직, 계약직 이런 식으로 돼갖고 어느 그 조직이든지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분화 전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다는 거지. 계층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의 그 수평적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요 수직적인 그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 오늘 볼 것이, 지난주 세 가지를 했으니까, 오늘은, 계층사회학이 되겠습니다. 계층사회학.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직사회학을 공부를 하면서, 미국 사회학의 주류가 바로, 조직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계층사회학은 미국 사회학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계층이 있고, 또 좁은 의미의 계층이 있어요. 먼저 계층을 넓은 의미로 볼 때 광의의 계층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 계층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이제 계단, 층계, 계단을 이루고 있고 층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계층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집도 1층, 2층 이런 층이 있고 말이에요. 2층에 올라가는데 이제 각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형상화된 그런 계층도 있지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 조직, 우리가 회사를 갔을 때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축물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아니면 계단에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조직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구체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추상적인 형태긴 하지만 계층이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래 그래서 계층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스트라툼이죠. 스트라툼이 바로 이제 계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형으로 해서 스트레타, UM을 A로 바꾸면 그게 복수형이 되는 거죠. 스트레툼은 한 개의 층, 스트레타는 이제 2개 이상 복수로,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스트레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층계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층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2개 이상 될 때 계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타라는 말은 이제 쓰는 것이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광의 계층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평적인 요소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요소가 계층이에요. 나는 상류층이다, 나는 하류층이다,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제 수평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것들이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반대말은 조직이란 거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조직은 반면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수직적으로 묶어주는 거, 우리 회사의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묶어주는 요소가 바로 조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조직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계층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계층을 좀 좁게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층 그럼 뭐냐면, 이거는 광의의 계층들 가운데 특별히 소득 개념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얻는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이죠. 대체로 이제 근로소득이 많지만 꼭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소득, 금융소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제 근로소득을 많이 이제 의미를 하는데, 소득이란 말은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이제 그다음에 영어로 쓰면 인컴,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제 활동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내가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이죠. 수입.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계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단. 그래서 계층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계급은 재산에 따라서 재산에 있는 부르주아,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계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득과 재산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재산이라는 것은 완전히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화폐 가치, 대체로 물권, 채권 형태로 가진 그런 것이 이제 경우 재산은 경제학적 개념이고, 소득은 뭐예요? 소득은 사회적 개념,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왜? 그 사람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고졸이냐 대졸이냐 그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자격 전문 자격 이하에 따라서 의사냐 변호사냐 그런 자격증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이미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소득은 사회 문화적 개념입니다. 물론 소득도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재산 또한 우리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산이란 말은 경제학적이다. 그 다음에 소득이란 말은 사회학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계급은 경제학적 용어고 계층은 사회학적 용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기준을 한 것이고 기준의 수평적 개념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평으로 묶어서 어느 조직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관계없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든지 고소득이면 그냥 고소득층, 저소득이면 저소득층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 계층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든지 재산을 가졌으면 자본가, 재산을 못 가졌으면 노동자, 재산을 가졌으면 부르주아, 재산을 못 가졌으면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바로 계층 계급의 개념이죠.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은 계급은 재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은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층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학력입니다. 학력이란 말은 얼마만큼 학교를 많이 다녔냐. 자, 역자가 뭐냐면 역사할 때 역자입니다. 힘력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이 많으냐 무식하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학교를 몇 년 다녔느냐, 초등학교 6년 다녔느냐, 중고등학교까지 12년 다녔느냐, 그 다음에 대학까지 해서 16년을 다녔느냐, 이런 차이. 16년 다닌 사람, 뭘 우리는 이제 고학력자라고 그러고, 9년 내지 12년만 다닌 사람을 이제 우리는 저학력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력이란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배운 연수입니다. 얼마만큼 학교를 많이 다녔느냐. 학교는 그게 학력, 한자로 쓸 때는 이와 같이 역사, 지날 역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years of schooling입니다. 얼마만큼 학교를 많이 다녔냐. 다시 말하면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그거죠. 고학력. 다시 말하면 대졸 이상이냐 고졸 이하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구분법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뭐 80%, 90%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는 이 학력에 의해서 계층을 나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처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30%는 대학을 지나가고 한 70%는 대학을 안 간단 말이에요. 직업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갔냐 안 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구분점이 되는데 프랑스는 뭐 한 40%가 대학을 가니까 거기서도 대학을 갔냐 안 갔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잣대가 돼요. 그러나 한국은 뭐 90% 아니 뭐 사이버 대학까지 학점은행제까지 하면 95%, 97%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력을 따진다는 게 무의미하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유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학교를 다녔고 전문 자격증을 가졌느냐, 의사나 변호사나 독일 같은 교수 자격증이나 뭐 교사 자격증이나 하여튼 뭐 약사든 뭐 공인회계사든 하여튼 전문 자격증을 가졌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려면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4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전문 자격증을 가졌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최소 16년을 뭐랄까요 공식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전문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대체로 이 사람은 12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은 이제 현대적 개념입니다. 근대에서는 계급은 말이에요. 근대 그 중세 시대 때 봉건제 그 장원이 해체되면서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에 와서 형성된 근대적 개념이라면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이 학제가 더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각국마다 이제 교육제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그
그 다음에 고등교육, 이런 3단계로 나눠졌을 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고등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늠하다 보니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뭐겠어요? 그냥 신분만 있었던 거죠. 노비냐 귀족이냐 이런 것만 있었던 거고, 근대에 와서는 이제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이런 이제 구분만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이제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층은 현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주요 그 개념,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나누는 기준과 중거가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 고대 시대 때는 중요한 그 구분 중거가 신분이었습니다. 귀족이냐 노비냐 이게 중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 뭐 재산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비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시대였다면, 근대에 와서 이제 중세 장원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계급이 중요해졌던 거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르주아, 이미 우리가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성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성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다 이런 말을 썼던 거죠. 그리고 근대 와서 이제 계급이 중요해졌던 거고, 현대 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새로 등장한 거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소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 근대에는 신분이 중요했다면 근대에 와서는 계급이 중요했고, 다시 말하면 재산이 중요했고, 현대에 와서는 계층이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소득이 중요하고, 최근에 와서는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 아무리 소득이 고소득자라도 소비를 못하는, 강제 저축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소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신분이면 다다 생각했는데, 신분이 있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족 중에도. 그래서 재산에 기초한 계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급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소득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땅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시가는 뭐 엄청난 뭐 수백억에 이르는데, 이거 뭐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팔리지도 않고 해가지고 나날이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땅을 가진 부르주아는 맞는데 소득이 0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산에 기초한 계급이 아니라 소득에 기초한 계층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변천되어 온 거고, 최근에 와서는 그럼 소득만 많다고 다냐. 어떤 사람은 소득을 고소득이지만 다 뭐 자녀 유학비로 보내고 부모 병수발비로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다. 소비를 못 한다. 어떤 사람은 조금 소득은 적어도 자기가 다 소비를 한다 이런.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소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 개념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과세 표준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주로 이제 신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말은 오늘날 말하는 주민세, 옛날 같은 인두세, 우리가 그 인두세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세 표준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와서는, 근대에 와서는 이제 재산이 중요했잖아요.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그러다 보니까 재산 과세가 이제 주종이 됐습니다. 재산에다가 세금을 매기자. 근데 이제 또 재산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나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소득과세를 했던 거죠. 소득에다가 소득과세.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득이 있지만 다 그냥 강제저축으로 다 그냥 내가 가처분 소득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소득과세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구나. 역시 소비과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소비과세는 이제 좀 요거는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아마 합리적인 그 과세 표준은 소비과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소비과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간접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소비과세는 굉장히 그 장점들이 많아요. 조세 저항이 없고 조세 징수하기가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과세 비중이 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과세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역진적인 성격 때문에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소비과세를 강하게 부과를 하면서
환급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연말에 그 소득 그 정산을 해가지고 얼마 이상 소득이 얼마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는 소비과세로 환급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돼 있어서 소비과세가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런 역진세긴 하지만 그 환급 제도를 통해서 그런 역진성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과세가 뭐 그렇게 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10%하고 그 외에 뭐 개별 소비세나 뭐 이런 몇 개 소비과세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소비과세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전체 그 세목 뭐랄까 세수 가운데 소비과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에 악화하는데 상당히 그 뭐랄까요 영향을 주는 것이 소비과세인데 또 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비과세 환급제도가 없다는 거죠. 미국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좀 더 우리나라 이런 경제 활동이 투명해지고 전산화되면 앞으로 소비과세 환급제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1억 이하인 그 가정에 대해서는 소비과세를 이제 환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모아서 아니면 이미 이제 신용카드 쓴 거를 적립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씩 환급 돌려주는 식으로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 계층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상이한 그런 중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급에 들어와 가지고 계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뭐냐? 계급이란 말도 이제 그 계단과 급수죠. 급수. 계층은 뭐냐면 계단과 층계니까 훨씬 구체적인 형태인데 계급은 계단과 급수니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죠. 어느 급수냐, 고급이냐, 하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급. 계급은 영어로 이제 클라시스입니다. 클라시스. 이게 자기는 사회를 구성하는 수평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평적인 요소가 계급이다. 우리 사회를 수평적으로 묶어주는 마찬가지죠. 계층과 계급은 똑같이 수평적인 요소고 그 반면에 조직은 우리 사회를 묶어주는 수직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에 이제 주로 뭐냐면 부동산이죠. 동산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긴 하지만 건물보다는 토지, 재산에 이제 기초를 둬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계급은 이제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계층이 사회문화적 개념인데 비해서 계급은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층은 현대에 와서 등장한 개념인데 반해서 계급은 근대 신분제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해왔어요. 신분에서 근대적 계급으로 현대적 계층으로 최근의 소비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그 조세 저항이 큰 쪽이 이 재산과세입니다. 재산과세는 왜 그러냐면 재산이 소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세도 물론 너무 강화하면 문제가 많지만 재산과세가 가장 조세 저항이 커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재산과세 갖고 1차적으로 토지금 건물분 이렇게 해서 두 번 이제 지방세로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과세로 또 조세 정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산과세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국세를 만들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9억 이상 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한 번 더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뭐 세금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재산과세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득과세로 중심축이 가면서 이제 조금 완화되는 거고 특히 소비과세로 가니까 이제 그 가격 속에 승용차 한 대 살 때 뭐 4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럼 그 안에 이미 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개별 소비세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가 얼마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제 우리가 사니까 조세 저항을 적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계층, 지금, 자, 협의의 계층 사회학은,
협의회 계층 계급 사역,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제 계층 계급 사역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그 주류 사역이 달코트 파슨스 사역입니다. 파슨스는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수직적으로 묶어가지고 조직으로 명명을 했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가장 이제 원초적인 형태인 단순 결사체와 범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집단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 조직을 거쳐서 제도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광의 조직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직사회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대안적 시각으로 파슨스의 이런 조직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비주류 시각을 제시했던 사람이 라이트 밀스와 에릭 올린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계급 사회학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은 수직적으로만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묶을 수 있다. 미국 사회조차도 엄연히 우리가 가장 지구상에서 뭐 평등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처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뭐 인종 흑인 그 문제가 지금 뭐 폭동이 지금 뭐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일단 인종 사회에서 분명히 백인층과 흑인층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인층은 다 고학력이고 고소득자고, 흑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인종별로도 확연하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면 미국을 지배하는 우리가 말하는 파워 엘리트라는 거예요. 라이트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말 파워 엘리트라는 거예요. 미국을 지배하는 파워 엘리트가 삼두마차가 있다는 거죠. 트리아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군부, 군 장성, 직업 군인들,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들 있죠.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들, 그 다음에 관료, 연방, 그 다음에 주정부, 지방정부의 호급 공무원, 요 세 개가 미국을 지배하는 파워 엘리트다, 이렇게. 미국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뭐랄까, 상류층이, 그러니까 단결된 소수의 상류층이 느슨한 다수의 하류층을 지배하는 것이 미국인데, 그 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오죽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을 제시했던 사람이 라이트 밀스와 에릭 올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계층 사회, 스트레타 소시올로지다. 예를 들면 오가나이제이션 소시올로지가 아니라 스트레타 소시올로지,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학이 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급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눌 때는 이제 막시스트들은 주로 칼막스를 추종하는 이런 막시스트들은 생산 관계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덕션 릴레이션스로 생산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냥 감독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접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감독만 하고 그냥 소유만 하고 기업을 소유만 하고 감독만 하는 이런 사람을 부르주아다, 자본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정신노동, 육체노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다,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베버리언은 또 그게 아닙니다. 베버리언은 주로 시장 관계로 봐요. 예를 들면 뭐 구매자, 판매자 이런 식으로 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류층이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류층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고, 주력 게임은 이제 분화, 노동이 어떤 식으로 분화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전문직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그 다음에 융합직, 단순 노무직 이런 거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하류층이다 이런 식으로 ML 듀리 게임 노동 분화를 봅니다. 그 다음 로에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착취, 존 로에머라고 하는 사람은 착취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자본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노동자, 착취를 하는 사람이 상류층, 적게 노동하고도 많은 그 소득을 올리는 상류층은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고, 하류층은 노동을 많이 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하류층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레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급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아마 가장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쪽이 이제 칼막스 쪽입니다. 생산 관계에서 어느 쪽이 생산 수단을 소유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12개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자본계급,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자본계급도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또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노동을 고용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형적인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삼성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이런 사람들 보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자기는 노동 안 합니다. 그냥 경영 활동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부르주아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고용하면서 자기도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치킨집 가보면 사장님이 종업원 알바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사장님도 닭을 튀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자영업자. 많죠. 세탁소. 그다음에 농민도 마찬가지. 농민들도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도 직접 노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영업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고용을 안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해요. 혼자 그냥 1인 가게 같은 1인 가게 같은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그냥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뻗디 부르주아다 이렇게 세 자본계급도 크게 세서 나누어졌습니다. 노동계급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고급인 이 관리 전문직이 있습니다. 관리 전문직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굉장히 전문적인,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가도 항상 변호사 그러면 뭐 대표 변호사, 의사 그러면 원장 이런 식으로 최고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리 전문직. 반면에 최하위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전문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 다음에 조직 내 위상도 제일 말단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하층인 프롤레타리아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나눠서 또 이렇게 구분해갖고 12개 총 자본 계급을 이제 12개로 나누고 노동 계급을 이제 12개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칼막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거라 크게는 이제 우리는 뭐 자본 계급, 노동 계급 이렇게 구분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올 때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이분법이 상당히 뭐랄까 타당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자꾸 이제 뭐랄까 노동이 분화가 되고 기업도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나오고 뭐 독점 자본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여기 분류법으로 정확히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들어가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대학생, 주부, 가정주부 이런 사람 어디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분화되고 있어서 일단 12개 정도로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여기 책 2권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 평등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나 불평등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장작 루소입니다. 루소의 그 유명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Discourse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Among Men 이렇게 사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엥겔스가 쓴 칼 막스의 친구인 프리드리 엥겔스가 쓴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 자, 가족이 어디서 왔을까?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계급 문제를 계층 문제를 얘기한 책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번역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급 계층을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한 것이 사회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사회학이 시작된 근대 이후 현대까지,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계속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변이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지금 팬데믹 현상, 코로나 사태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겪는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또 다른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한 변이다, 베리에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은 주로 시간적 개념이지만 근대화, 현대화, 도시화, 정보화 이런 화자가 많이 들어간 것이 주로 이제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 공간적으로도 같은 도시화라도
영국이 다르고, 같은 도시 하나도, 또 같은 산업화래도 또 독일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을 볼 때 먼저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죠. 사회도 생명체처럼 진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 진화론을 소셜 다윈이즘이다. 다윈이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 가설을 내세우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윈과 아들 다윈이 평생을 연구를 해가지고 특히 아들 찰스 다윈은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그 섬에 그 갈라파고스 섬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방대한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가설을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해가지고 그때 왜 독특한 그런 생명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종의 기원에 대한 책에서 이 사람은 자연도 태설과 돌연변이설, 적자생존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했어요.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진화론은 하나의 정설로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찰스 다윈의 다윈이즘을 이제 사회에다 적용시킨 사람이 스펜서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스펜서라는 사람은 바로 다윈이 그렇게 얘기한 가설을 우리 사회도 옛날에 그 미분화된 그런 융합된 형태에서 분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형태로 발전해 간다. 단순한 그런 조직에서 굉장히 복잡한 대규모 조직으로 진화해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스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꽁트도 그렇잖아요. 꽁트도 우리의 지식 단계가 신학의 단계 해서 이제 형이상학 단계를 거쳐서 실증주의로 갔다 이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진화한다 변화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근대 계몽주의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계몽주의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진화론도 스펜스도 점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일단 사회 낙관론인 거고 꽁트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제 해겔도 변증법을 제시하면서 정반합 이렇게 해서 사회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반동이 있고 퇴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대세 큰 흐름은 정반합에 의해서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제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적 그런 뭐 문제점, 뭐 부조리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져라. 라고 이제 사람들을 깨우쳤던 것이 바로 이런 스펜스의 이런 사회진화론, 꽁트의 지식단계론, 해겔의 변증법,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칸트의 뭐 이성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낙관론의 일종으로 제시했던 거고, 그 다음에 듀력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듀력 게임도 우리, 사회, 라고 하는 것이 원시시대 때는 굉장히 융합된 그런 형태인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다 이런 식으로 사회는 그렇게 돼간다. 생명체도 가장 단순한 원생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인간께 이르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분화된 거죠. 뭐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원생동물은 그냥 뭐라 할까 그냥 출구가 하나 입이 하나 있어갖고 그 입으로 음식물 물론이고 물과 그다음에 뭐 산소와 이런 게 다 그냥 구멍 하나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소화해서 그걸 다시 배설합니다. 소변, 대변 뭐 이런 거 그냥 액체형 배설물, 고체형 배설물 이런 배설물들이 그냥 다 그냥 그 구멍 하나로 다 나와요. 얼마나 미분화됐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보세요. 입이 있어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먹고 코가 있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배설할 때도 소변, 대변 구분해서 배설하고, 그다음에 뭐 코를 푸니까 또 코를 풀고, 또 귀지도 흡연내고, 그다음에 침도 뱉고 이래서 사람은 배설하는 장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에 또 비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다음에 몸에 또 때가 끼면 때도 떨어지고, 뭐 우리 사람은 배설하는 장치가 수십 가지인데 집신벌레 아메바는 배설하는 구멍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런 분화된 형태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진화론이라는 거죠. 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다음에 근대화론이 이제 열렸는데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근대가 된다는 거죠. 모더니제이션, 근대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전근대 사회에서, 다시 말하면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간다. 이 말을 정의하면 전통 또는 근대, 전근대, 프리모던에서 근대로 간다. 모던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더니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걸 이분법으로 봅니다. 디코토미, 전통이냐 근대냐, 멋있냐 근사하냐, 아니야 추하냐 근사하냐, 뭐 번거롭냐 간편하냐, 형식적이냐 실용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구분한 거예요. 정근대와 근대, 프리모던과 모던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메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노비, 귀족 이런 사람들이 신분사회고 세습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약사회가 되고 능력사회가 됐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 전혀 세습이 안 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 독일의 테니스라는 사회학자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이렇게 게마인샤프츠, 다시 말해 커뮤니티에서 이익사회로, 소사이어티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전근대는 공동사회, 가족이나 종교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익을 좇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 다음에 융합에서 분화로, 이것도 이제 주력 게임은 정근대 융합에서 근대에 와서는 분화됐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얼마만큼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뭐 어디에다 다 적용이 되는 확산성하고 이제 구분하는 특정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공사를 구분해갖고 공사를 구분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근대적이라면, 공사가 그냥 섞여 있는 뒤죽박죽인 그런 사회가 바로 정근대 사회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런 사회가 전통 정근대 사회라면 감정 중립, 냉정 이런 것이 이제 근대다. 그 다음에 어느 사회에서는 특정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정근대라면 보편주의, 보편타당한 원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 근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귀속성,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정근대라면 성취성, 각각의 능력, 노력 이런 성취를 중시하는 것이 근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합이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근대 사회라면 자기지향, 내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텔코드 파슨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론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근대화론이 굉장히 그 흐름이 많습니다. 근대화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을 말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은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다시 말하면 농업 사회에서 공업 또는 산업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다,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이다, 또는 공업화다. 공업화, 산업화 같이 쓰지만 대체로 산업화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문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것을 경제학에서 쓸 때는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학에서 쓸 때는 또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화. 농촌 중심에서 도시로 이동, 농촌 해체와 도시 이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화라는 거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과도사회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전통사회로 이 사람 뭐라고 하자면, 농경사회다. 어그리컬처, 그걸 이제 라틴어식을 얘기해서 아그라리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회를 산업사회다.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다. 다시 말해, 요거를 라틴어로 인더스트리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단계가 이제 과도사회, 트란지셔널 소사이어티다. 이것도 이제
라틴어로 트란지티아, 그래서 트란지티아란 말인지 여기서 이 사람이 과도 사회로는 과도. 그러니까 이것은 3단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농경사회에서 과도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회를 또 프리즘 사회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이 사람의 또 얘기가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자 중에 알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정치 체제의 기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근대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이 무능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감시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뭐랄까 불만을 해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자긍심을 높여주고 성취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발전이다. 네?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를 보면 안다. 그 나라의 국가와 정부가 정당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지지하며 하는 게 높을수록 그 사회가 근대화된 것이다.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는 그냥 힘으로만 전통으로만 이렇게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정치 체제, 국가나 정부의 어떤 그 기능이 굉장히 제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못 가진 사람들은 물론 가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고 일단은 누구나 이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런 체제 기능 제고 이것이 근대화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립셋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성이 있을 때 거의 근대화다 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성,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정말 이 정부는 정당성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성과를 낸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이런 거 해가지고 효과성을 많이 냈습니다.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러나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고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효과성 성과는 좀 뭐 냈다고 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승만 정부는 경제적 효과성도 없었고 정치적 정당성도 없었어요. 그러나 20화국 때 장면 정부, 그 윤보선 정부 때는 정치적 정당성은 굉장히 강했지만 경제적 효과성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현 정부는 어떠냐? 뭐 조금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하여튼 뭐 이런 걸 봐서는 정치적 정당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성도 워낙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나마 선방하는 면에서 그나마 경제적 효과성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이제 완전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럼 미국은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 흑인 폭동으로 지금 뭐 완전히,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좌충우돌,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지지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 재선도 지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는 면에서 미국은 정당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효과성은 그동안에 조금 괜찮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엄습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일본은 어떠냐? 아베가 상당히 인기가 안 좋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정당성도 떨어져 있고 경제 효과성도 뭐 일본이 아주 최악이고 지금 그래서 일본은 둘 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정당성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일본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지만 정당성이 낮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은 좋아요. 세계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시진핑의 그런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철권 통치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건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근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전통 사회에서 테이크오프, 도약 준비 단계, 도약 단계, 그 다음에 성숙화 단계, 고도 대중 소비 단계 이렇게 5단계를 거쳐간다고 해서 단계론, 근대화 단계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대화 단계론을 얘기한 사람이 많잖아요. 오건스키가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발전 위기를 많이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위기를 거치게 된다. 첫째, 정체성 위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전통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정체성, 정당성 위기. 이게 과연 근대화가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누구의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 손해가 오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또 고루 여기 참여해서 의견을 주느냐, 의견을 제시하느냐, 그다음에 이 근대화의 그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느냐, 침투이기. 그다음에 이 근대화로 인한 그 열매를 소수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 분배 위기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링턴 모 같은 사람은 이제 근대화를 세계 유형을 나누어서 유럽, 미국식의 부르주아,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근대화를 성취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일본처럼 위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또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처럼 아래로부터 혁명, Revolution from above 위로부터 혁명, 그 다음에 from below 아래서부터 혁명 이런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나오는 사람이 또 베링턴 모입니다. 이 근대화는이죠. 자, 그 다음에 근대화론의 문제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자기 시각에서 봤다는 거죠. 구미, 유럽과 미국이 너무 자기 시각에서 신생국, 후진국들은 유럽과 미국을 닮아오는 것이 근대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심지어 뭐 문화도 그렇게 돼야 되고 피부색도 하얘질수록 근대화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다. 에스노센트리시즘이다. 에스노 인종 민족 에스노센트리시즘 자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각 나라가 처한 외생 요인들을 경시했어요. 나라마다 좀 다르고 모든 발전 과정이 그냥 단선으로 그냥 유니폼하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론을 딱 하나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또 처한 여건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동아시아 한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처한 그런 여건하고 남미, ABC,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처해 있는 그런 여건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동아시아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가능했던 반면에 남미는 ABC 제 나라는 상태가 좀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동아시아는 그래서 중진국을 거쳐서 거의 선진국이 근접해 갔지만 ABC 남미 제 나라는 개발하면 할수록 빈곤이 계속 더 깊어졌다는 거죠. 지금 뭐 브라질만 조금 뭐 상태가 좋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나 거의 인접해 있는 무슨 뭐 볼리비아나 무슨 베네수엘라나 이런데 뭐 아주 극도의 아주 혼란 상태잖아요. 이게 뭐 개발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근대화로는 너무 관점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저발전 이론입니다. 저발전, 언더 디벨롭먼트. 이거는 이제 지리학에서 중심지론이 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항상 보면 유럽과 미국이랑은 중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또 주변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이런 또 반주변부가 있다. 한국 지도를 놓고 봐도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봐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딜 가봐도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계에다 적용시킨 것이 바로 중심부 주변부라는 거예요. 중심부라고 해서 코어, 주변부라고 해서는 페리퍼리, 반주변부라고 해서는 세미 페리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그 중심지론하고 계급이론을 결합을 시켜서 계급도 뭐냐면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이런 해서도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켜서 나온 것이 바로 세계체제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메뉴얼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이 세계체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세계는 각 나라가 따로 이렇게 겉도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갖고 서로서로 영향을 너무 긴밀하게 주고받기 때문에 그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중심과 주변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식으로 아주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 그 이메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 네 나라가 이제 네 마리 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중진 자본주의 국가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남미가 제시하는 것이 종속이론입니다. 디펜던시 띠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네 나라는
정말 뭐랄까 그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서 중진국을 거쳐서 거의 선진국 문턱에 가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이번에 세계 G7 7대 강대국 그 회담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7나라만 원래 참석해야 되는데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 이 4나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나라가 모이자 이 식으로 해갖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10나라 세계에서 이제 10대 강대국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이제 4나라는 일종의 중진 자본주의론이 맞아요. 그 가설이 맞는데, 남미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개발할수록 미국한테 다 이용만 당하고 다 뭐 빠져나간다는 거. 유출, 뭐 자본 유출, 자원 유출, 인재 유출 다 그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개발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한 종속만 심화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종속이론, 종속. 그래서 디펜던스가 아니라 디펜던스가 아니라 디펜던시란 말을 써서 종속이론을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그래서 남미와 동아시아는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고 합니다. 뭐 주로 보면 이제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는 일단 유럽하고도 멀고 미국하고도 머니까 지리적으로 좀 뭐랄까 독립적인 독자적인 그런 노선이 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일본처럼 이렇게. 그러나 이제 남미는 바로 앞마당에 미국이 있고 또 대세한 건너면 바로 유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자본이나 자원 유출, 인재 유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개발하면 할수록 그 종속이 악화되는 그런 이런 뭐 커피 같은 경우인 거죠. 커피 생산은 뭐 다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하는데 커피 시장 운영은 다 미국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 뭐 구리, 코발트, 광산, 뭐 은채굴 이런 거 다 남미에서 하는데 그 가격 그 시장은 전부 미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브라질이 조금 뭐 상황이 낫긴 하지만 브라질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발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봐야 할 것이 사실은 이제 세계화를 봐야 됩니다. 세계화, 그 다음에 일상사회학을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회변동론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세계화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